엄마, 요양원 알아볼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목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짐이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급식실로 달려가고 아이들이 오늘 반찬 맛있어요 하면 그게 제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목이 굳어가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퇴직 권고를 받았고 혼자 사는 집은 점점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그 한마디.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위험하다고요? 저는 이제 혼자 살 수도 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아들이 제게 숨기고 있던 진짜 이유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정옥 71살입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젊을 땐 손이 빠르다고 칭찬받았죠. 양파 20개를 30분 안에 썰고 김치찌개 60인분을 정확히 같은 맛으로 끓여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 아줌마, 오늘도 맛있어요 하고 웃으면 그게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65살이 되던 해부터 손목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국자를 들 때마다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국자를 놓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옆에 있던 후배가 깜짝 놀라 소리쳤죠. 언니, 괜찮아요? 손 떨렸어요? 괜찮다고 미끄러졌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 영양사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선생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손목 더 널증후군 같은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관절이 많이 닳았네요. 오랫동안 반복적인 동작을 하셨죠?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지 말라고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나요? 한 달 뒤 교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명예퇴직 제도가 있는데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이번 학기 끝나고 편히 쉬시는 게 어떨까요? 편히 쉬라는 말, 그게 제겐 이제 필요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은 잘 드세요? 혼자서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잘 먹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밥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목에 넘어가지 않는지. 손목은 날마다 더 아팠고 병원에서 받은 소염제를 먹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큰아들이 아내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 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볼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매일 오기도 힘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이제 요양원에 가야 할 사람이 된 거구나. 혼자서는 안전하게 살 수도 없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간 뒤
저는 침대에 앉아 제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 가까이 일해온 이 손. 이제 이 손은 쓸모없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짐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기초연금 서류를 제출하러 간 길이었는데, 복지과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동주택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 사진 속엔 깔끔한 복도와 밝은 공동식당이 보였습니다. 월세 20만 원, 공동식당 운영, 정기의료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혼자가 아닌 공간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직원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직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조건만 맞으면 입주 가능하실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위한 공간이거든요. 저는 팸플릿을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작은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 요양원 얘기했다면서요? 응, 너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 작은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형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부담스럽다고. 자기 친정엄마도 돌봐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형이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요양원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담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이미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괜히 말했나? 아니야, 괜찮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팸플릿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다음 날, 저는 구청으로 다시 가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 상태도 양호하시고 독립생활 가능하시니까 문제 없으실 거예요. 면접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동주택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면접관은 제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면서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면접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딱 맞는 분이시네요. 여긴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간이거든요. 짐이 아니라 동료가 되는 곳이에요.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일은 한 달 뒤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큰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괜찮은 곳 찾았어요. 다음 주에 같이 보러 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이사 가. 네. 어디로요? 공동주택.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곳. 내가 선택한 곳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화나셨어요? 아니야. 내가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는 아직 누군가가 정해준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 내 발로 걸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아들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입주 날,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공동주택에 도착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원룸 크기의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 옆집 살아요. 김영자예요. 문을 열자 또래로 보이는 여성분이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첫날은 정신 없으시죠?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멸치볶음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뭘 해드릴게. 뭐려? 우린 이웃이잖아요. 나중에 언니가 뭐 만들면 나한테도 주면 되죠. 그렇게 첫 이웃을 만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공동식당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망설이다가 내려갔더니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예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혼자 살다가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어요. 아이고, 그럼 요리 잘하시겠네. 우리 가끔 공동식당에서 요리 수업도 하거든요. 같이 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 1층 마당에서 라디오 체조. 처음엔 손목이 아파서 제대로 못했는데 옆에서 김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억지로 하면 더 아파요.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는데 여기선 그냥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오전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끔 복도에 있는 공용 거실로 나가 책을 읽거나 다른 입주민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점심은 공동식당에서 먹거나 가끔 각자 방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일주일에 3번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셔서 간단한 재활운동을 도와주셨습니다. 한 선생님, 손목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하시니까 효과가 나타나네요. 정말이었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다시 공동식당.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누군가 우리 산책할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대여섯 명이 함께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김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와서 좋죠? 네, 생각보다 훨씬. 나도요. 처음엔 자식들한테 미안했어요. 혼자 산다고 하니까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식들이 안심해요. 엄마가 잘 지낸다는 거 알아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한 달 뒤 큰아들이 방문했을 때 느꼈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요.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엄마 표정도 밝아지신 것 같고.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짐이 아니구나. 2달째 되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입주민 자치 프로그램 제안 받습니다.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주 1회 요리 교실 급식 아줌마의 레시피. 일주일 뒤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날 공동식당에
7명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맛있게 끓이는 비법이 있어요. 손목은 여전히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국자를 들 수는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너무 익은 것보다 적당히 익은 게 좋아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꼭 앞뒤로 살짝 구워서 넣어야 누린내가 안 나요. 다들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찌개를 함께 먹을 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언니, 이거 매주 해줘요. 그 순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아,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수업은 매주 계속되었습니다. 김치찌개 다음엔 된장찌개, 그 다음엔 잡채, 또 그 다음엔 동그랑땡. 제가 급식실에서 50년 가까이 만들어 온 음식들을 그러다 어느 날 김영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거 공동식당 메뉴로 올리면 어때요?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언니가 메뉴 짜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전체 입주민한테 제공하는 거. 그렇게 입주민 참여 급식의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급식의 날, 저는 아침부터 공동식당에 나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씨와 3명의 입주민이 도와주셨습니다. 메뉴는 한정옥표, 비빔밥이었습니다. 나물은 전날 미리 손질해 두었고 당일 아침 고추장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추장에 설탕, 식초, 참기름, 다진 마늘을 넣고 섞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맛을 몇 번이나 만들어 봤을까? 1000번? 10,000번? 점심시간, 공동식당이 입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빔밥을 받아갔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나물 무침 완전 예술이네. 한 선생님, 다음에 또 해주세요.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손목이 아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요리 교실 하신다면서요? 응.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엄마, 진짜 잘하셨어요. 요양원 갔으면 그런 거 못했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큰아들 가족이 공동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좋다. 나도 나중에 여기 살래. 손주가 복도를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었다. 내게 얼마나 부담이었는지. 며느리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좁은 마음으로.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친정 부모님 걱정하는 것도 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 나도 며느리로 살아봤으니까 알아.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잘 지내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정말로요. 그날 저녁 가족들을 배웅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낼 것도 아닌 저 자신에게 쓰는 편지. 정우가, 너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남편 위해, 자식들 위해, 학교 아이들 위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게 너의 삶이었고, 너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근데 이젠 알았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산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손목이 아프면 어때?
예전처럼 빠르게 못 움직이면 어때? 너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줄 수 있고,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 너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야. 내 인생은 아직 진행 중이야. 2025년 가을, 한정옥,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동주택 마당에 단풍이 들고 있었습니다. 벤치에는 김영자 씨와 다른 입주민들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을 나서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손목, 흰머리. 하지만 그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복도를 걸어 내려가면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동식당에서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옥 씨, 오늘 저녁 뭐 먹을지 같이 정해요. 지금 갑니다. 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손목이 조금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증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제가 아직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1층 공동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대비에 진짜 필요한 건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정옥, 71살. 제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짐이 아닌 함께하는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